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특강하는 도중에 제가 뭐 여기 채팅창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할 그 멘티미터 창도 띄워놓고 할 건데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면서 특강 진행할게요. 네, 일단 특강은 제목이 R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방안인데 음, 뭐 요즘 보면 R을 통한 이뭐 시각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에 관한 강의들이 많죠. 그래서 인제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렇게 답습하는 쪽으로는 안 하고 실제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할까 합니다. 좀 이따가 보면은 같이 이렇게 코드를 짜 보고 그다음에 아 피겨를 그려 보는 고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은 어 전부 다 이게 오늘의 목표인데 따라오시면은 적어도 요런 피겨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고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가 요 피겨를 만드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제 영어 교육이나 뭐 SLA 쪽에서 그룹 비교를 많이 하죠. 뭐 intermediate group, advanced group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젊은 사람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요렇게 그룹 비교하는 거 그려 보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continuous variable이 있을 테니까 요렇게 여기서는 빈도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깐 continuous variable을 어떤 식으로 그려 볼지에 관한 좀 고민을 해볼 거고 세 번째는 요렇게 categorical variable이랑 continuous variable의 interaction이 있을 텐데 또 interaction을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면 좋을지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뭐 A, B, C를 그린 다음에 요즘에는 인제 논문에서 아무래도 통계 모델이랑 그 통계 모델에서 중요한 피겨를 같이 제시하는데 아무래도 공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피겨를 묶어 가지고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저널들이. 그래서 그린 피겨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요거까지 다룰게요. 네. 일단 인제 제가 R에 대해서 R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셨고 그다음에 R을 평소에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설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R을 평소에 많이 써 보신 분들이 많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R을 처음 사용해 보신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어 네. 네. 갑자기 끊겼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시각화의 중요성, '왜 시각화를 해야 될까?' 요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핸즈 온 세션인데 일단 ggplot2 요게 어떤 패키지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뭐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이 있으면 일단 dependent variable이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지 그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요런 걸 봐야 되니까 고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룹 비교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개의 continuous variable을 놓고 그 두 개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서 연습한 거를 바탕으로 인제 좀 그 피겨를 다듬어 가지고 출판 가능한 출판할 정도의 그 질이 되는 인제 플랫을 만들어 보는 요런 시간까지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오늘이 아무래도 뭐 1 시간 반, 2 시간 요 정도 수업일 텐데 요거는 부족하죠. 그니까 음 요 수업에 이어서 뭐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뭐 책 같은 거 소개해 드리고 웹사이트 같은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어느 정도로 지금 R에 좀 친숙하신지 요거를 알아보려고 제가 여기 설문을 마련을 했는데 요거는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코드 30771080 이 코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평소에 수업할 때 멘티미터라는 뭐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그 멘티미터 앱을 열어 가지고 요 번호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여기 사진을 찍듯이 요렇게 하면은 아마 웹사이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네, 바로 어떤 화면이 나올 텐데 뭐 R을 데이터 시각화나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설문이 바로 보일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 멘티미터 이 앱에서 3077-1080 요 번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menti.com에 들어가서 이 3077-1080 요 코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QR 코드를 그냥 찍으면은 음, 제가 올린 그 설문에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도 이 코드를 적고 있는데 네, menti.com에 들어가서 3077-1080 이렇게 하든지 QR 코드를 찍으면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 어, 네, 이 화면이 보일 텐데 제가 요거를 바탕으로 특강을 진행할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한 50분 정도 되니까 요 통계치가 한 40명 정도 되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게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업이나 워크숍은 들어본 적이 있다. 네. 최근에 아마 뭐 R을 활용한 그 기초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Mixed Effects Model 그 이런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워크숍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제 생각보다는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워크숍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시각화나 통계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부분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거의 다 이제 설문하신 것 같으니까. 네. 아주 기초부터, 그러니까 패키지가 뭐고, ggplot2가 뭐고, 요걸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요것도 있는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꿀게요. 제가 이런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하다 보니까,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막상 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줌 채팅창은 이제 이름도 나오고 약간 생각보다 쉬운 거를 질문하는 경우에 이런 거 익명으로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줌 채팅창도 띄워놓고 계속 보면서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네, 여기 멘티미터 워크숍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달라. 이것도 띄워놓고 진행을 할 텐데 요거는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것도 괜찮고 뭐 R에 관한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돼요. 네, 여기 보셨죠? 익명 좋아요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 이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해외 저널의 그 에디터분은 만약에 논문 투고를 받았는데 이 피겨라든지 통계 결과는 있는데 그 통계 결과에 해당되는 피겨가 없다. 이러면 바로 데스크 리젝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논문에서 어떤 통계 수치가 있다면은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이 데이터 그 시각화라고 생각해요. 이 시각화된 피겨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그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시각화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비주얼 테크닉이 아니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내 통계 결과 혹은 내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면 이거를 보는 사람들, 뭐 독자랄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요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접근하셔야 돼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요즘에 그 뭐 학계에서 reproducibility 그다음에 transparency 요 두 가지가 이제 화두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통계 돌린 거 혹은 실험한 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내가 이 뭐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뭔가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투명한가 내 연구가. 요 두 개가 화두인데, 제가 어떤 논문을 볼 때 만약에 피겨가 없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숨기고 있나? 예. 요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 수치는 있는데 숫자로만 있고 그거에 뭐 데이터 분포라든지 데이터 패턴을 보여주는 시각화 자료가 없다면은 저는 솔직히 그 통계를 잘 못 믿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 연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뭐 데이터 분포라든지 데이터 패턴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이 Anscombe's Quartet이라고, 이게 이제 1973년에 그 통계학회지에 나온 유명한 피겨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개의 데이터가 지금 분포가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개 데이터의 분포는 완전히 다른데 여기 지금 correlation 수치를 보면 완전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correlation을 할 만큼 약간 노멀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고, 요 두 번째 데이터는 오히려 이 리니어 모델을 쓰면 안 되고 뭐 그로스 커브 모델이라든지 다른 모델을 써야 되는 데이터고, 여기 3번에 봐도 3번 여기도 약간 아웃라이어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 사람을 제하면은 아마 이 correlation이 달라질 거고, 이 네 번째 패널을 보면은 여기는 이 아웃라이어를 제하면 이건 완전 correlation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summary statistics로 보여주는 이 그 correlation 수치가 다가 아니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은 전혀 다른 이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 알베르토 카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페이크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이 쿼텟에 이어서 페이크 데이터셋을 만든 건데, 이 데이터가 X축, Y축, 그다음에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뭐 코릴레이션 다 똑같아요. 요거는 뭐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이냐면 데이터사우루스 dozens라고 공룡같이 생긴 건데, 아까 쿼텟 4개의 패널로 나타낸 건데 이거는 12개예요. 12개인데 이렇게 완전히 데이터 분포가 다른 12개의 이 데이터셋이 summary statistics는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 mean 값, 그다음에 뭐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완전 다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이제 데이터 그 시각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예가 되겠죠. 아까 쿼텟에 이어서 요것도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요즘에 이 학계에서 이런 운동이 있는데 bar plots라고, 제발 bar plot 좀 쓰지 말자. 네, 이런 운동이 있어요. 물론 그냥 숫자 셀 때 이 그룹에 몇 개, 이 그룹에 그 응답이 몇 개고 저 그룹에는 몇 개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다. 이때는 bar plot을 쓸 수 있죠. 뭐 히스토그램을 쓸 때, 아니면 이 그룹의 카운트,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는 몇 명이 이런 식으로 대답했고 저 그룹에서는 몇 명이 저런 식으로 대답했다. 이때는 쓸 수 있어요. 이 히스토그램이나 바플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inferential statistics를 할 때, 그러니까 통계 비교를 해서 A 그룹의 데이터, B 그룹의 데이터가 뭐 같냐 다르냐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추론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바플랏을 쓰지 말자. 이런 운동이 있어요. 이게 2분 정도 되는 클립인데 이걸 잠깐 보고 갈게요. Has this ever happened to you? All right, I've got my experimental data ready to make a figure. Wait a minute. These look the same. What's going on? Hey, need some help there? Yeah, actually. There should be an effect here, but my bar plots look the same. There's gotta be a better way. Have you tried a histogram? But all the papers I read use bar plots. Let's just give it a try. Okay. Wow, what a difference! I wonder why anyone uses bar plots. Good question, motivated PhD student. Let's have a closer look. This is a plot showing the average weights of cats and dogs in and around the Paris Zoo as observed yesterday. But wait, aren't cats usually lighter than dogs? That's true, but let's think about this particular problem a little more. Dogs around the Paris Zoo will probably form a normal distribution. But what about cats? With cats, we'll get one group of house cats, but we'll also get another group of zoo cats, giving us a bimodal distribution. Now it's clear. By simply plotting the mean values as we do in a bar plot, two very different groups can appear the same. This is why it's important to always plot your data in a representative way. And before doing your analysis. I get it now. But wait, there's more. Most researchers are rather adept at using appropriate statistical techniques. But, as our motivated PhD student pointed out, many top journals still regularly publish articles with bar plots, which can hid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data. Indeed, even when the data are perfectly normally distributed and the observed effect is of consequent magnitude, demonstrating this with proper visualization is key to effective scientific communication. Our Kickstarter campaign, #BarBarPlots, is an initiative to raise awareness about this issue in scientific publishing. To get the word out, we've made t-shirts. Friends don't let friends make bar plots. The goal of this Kickstarter is to send one of these. 네, 일단 저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운동이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논문 때문에 저런 운동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논문이 뭐냐면 그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이렇게 바플랏, 이런 바플랏이 이런 완전히 다른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런 데이터가 이런 똑같은 바플랏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여기는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 여기는 데이터가 양쪽 극단으로 퍼져 있는 경우, 여기는 지금 n 자체가 다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포가 다른데도 결국 바플랏은 그거를 표현해주지 못한다. 예.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이 논문이 벌써 500회 넘게 사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심리학 저널에서 되도록이면 바플랏을 쓰지 마라.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t-테스트 안오버 하지 마라. 믹스 모델러 하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플롯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저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attention perception, psychophysics 이런 저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러면 바플롯을 그리지 말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느냐? 바플롯을 그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는 플롯을 그리자.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줘야지 그 제 연구의 투명성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바플롯은 데이터 분포를 감출 수가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플롯을 그리면은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를 감추고 있진 않구나, 투명하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플롯, 물론 여러 가지 플롯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연습해 볼 거,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 가장 유용한 플롯 중에 하나는 이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그냥 박스 플롯만 그려도 바플롯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여기서 더 한다면은 바플롯을 그린 다음에 여기 individual data points,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그냥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 플롯이랑 이 데이터 포인트를 겹쳐서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은 박스 플롯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바이올린 플롯도 똑같이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이랑 또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를 겹쳐서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투명도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그 피겨에 있어서 어떤 정보도 감춰지지가 않고 제가 가진 데이터를 그대로 투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린 그 박스 플롯 플러스 바이올린 플롯의 예인데 이때도 이제 여러 플롯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의 플롯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게 이제 박스 플롯이고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이올린 플롯을 같이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박스 플롯이라는 거는 뭐 데이터 분포, 미디안 값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극단값, 이게 박스 플롯에서 점은 극단값인데 아웃라이어인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네, 이 데이터 투명도가 증가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 분포, 여기 미디언에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고 당연히 위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많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박스 플롯보다 그 바 플롯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을 쓰고 뭐 물론 박스 플롯만 써도 되지만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데이터 포인트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플롯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해 주면은 훨씬 더 그 투명도가 증가된다는 거.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일단 바 플롯 같은 거를 쓰면은 일단은 summary statistics가 수치로만 나타내는 건데 같은 수치가 다른 데이터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박스 플롯도, 바 플롯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를 숨길 수가 있다. 그래서 바 플롯보다는 뭐 박스 플롯이라든지 다른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는 피겨를 그리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쓸 거는 이제 tidyverse라는 R의 패키지예요.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패키지의 패키지인 건데, 그러니까 패키지를 묶어놓은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펑션을 묶어놓은 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패키지인데, tidyverse라는 거는 여기 나온 이 ggplot2는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고, dplyr 이거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패키지고, 뭐 tidyr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기능이 있는 패키지들을 묶어가지고 tidyverse라고 부르는데, tidyverse가 아마 R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키지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tidyverse만 써도 대부분의 데이터 과학 일의 90%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 tidyverse의 패키지 중에 이 ggplot2, 이 데이터 시각화에 최적화된 ggplot2를 사용해가지고 오늘 데이터 시각화를 할 거예요. 네, 이건 이제 tidyverse의 data visualization 패키지고, 여기 이제 grammar of graphics라는 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책인데 The Grammar of Graphics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data layer, aesthetics layer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그 레이어를 겹쳐가지고 그 하나가 결국에는 이 피겨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봐도 다 레이어가 있죠. 그 레이어가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피겨를 만드는 방식이 이 Grammar of Graphics인데, 네, 핸즈온에 들어가기 전에 이 ggplot2의 스트럭처를 좀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릴 그 피겨 중에 하나예요. 좀 이따 실습을 할 피겨 중에 하나. 여기 이제 tidyverse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뭐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데이터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 여기 English라는 거는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 네, 일단 데이터에서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 R 프로그래밍은 base R이랑 tidyverse R 이렇게 약간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냥 ggplot2나 tidyverse를 안 쓰는 사람은 이렇게 데이터를 ggplot 안에 집어넣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tidyverse 스타일로 그냥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한데 제가 좀 이따가 왜 이렇게 하는 게 편한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데이터에서 시작한다. 그다음에 이 ggplot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각화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aesthetics인데 이게 뭐냐면 x축, y축.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x축, y축을 매핑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나는 x축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쓸 거야. y축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쓸 거야. 이렇게 매핑하는 과정이 여기 AES, aesthetics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ES 이 괄호 안에 x축, y축 요걸 명시해야 돼요. 네. English라는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거다. ggplot. 거기서 이제 x축은 age를 쓸 거고 y축은 이 response time, rt를 쓸 거다. 네, 요까지만 아마 그냥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R은 알고 있어요. 네가 어떤 데이터를 쓸 거고 X축, Y축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표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eom이라는 게 geometry인데 geometrics.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데이터를 뭘 쓸 건지도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시각화를 할 건데 X축, Y축을 뭘로 할 거야도 알아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정해야 될 거는 바 플롯을 그릴 건지, 박스 플롯을 그릴 건지, 뭐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롯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geom, 다 이게 geom이라고 시작하는데 geom 한 다음에 박스 플롯 이렇게 하면 English 데이터를 써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건데 X축을 age로 놓고 Y축을 response time으로 놓고 나는 박스 플롯을 그릴 거야. 요까지만 있으면 요게 이제 그 플롯의 핵심적인 건데 플롯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R 디폴트 플롯이 그려지죠. 네,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피겨의 스트럭처, 플롯의 스트럭처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뭐 레이블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에는 age, RT라고 되어 있는데 RT라고 하면 이거를 보는 독자들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Y를 response time, 밀리세컨드로 고쳐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인데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바꿀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라는 건 이제 스프레드शी트인데 스프레드शी트에는 age, RT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독자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이거를 response time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 플롯까지는 이 스트럭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은 뭐 레이블을 바꿀 수도 있고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X축, Y축을 뒤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레이블을 덧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박스 플롯까지가 이 스트럭처에 관한 핵심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코디네이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겨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용도라는 거. 요거는 좀 이따 같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핸즈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질문 나온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아직 질문 없네. 네, 이제 제가 데이터셋을 여기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할게요. 그럼 그걸 압축을 풀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 이거를 나가서 이렇게 제가 압축해낸 파일인데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 워크숍용 파일을 보냈거든요.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 Database Workshop이라고 있죠. Database Workshop.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풀어보시면 아마 이런 폴더가 나올 거예요. 이런 폴더. 네, 이런 폴더가 나올 텐데 이 폴더에서 여기 R Project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 채팅창으로든 아니면 직접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도 되고. R 프로젝트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순서를 보면 R 프로젝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거고 우리가 쓸 패키지. 네,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거를 불러와야 돼요. 내가 패키지를 쓸 거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패키지는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펑션. 이미 만들어진 펑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제대로 불러왔는지 데이터셋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할 건데 이거 혹시 압축 푸셨나요? 네, 압축 푸셨죠? 압축 풀고 나서 여기 Database Workshop R Project라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투명해 보이는 파란색.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요런 창이 보일 거예요.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요거 지금 그 채팅창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 Database Workshop zip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네. 여기에 지금 제가 보낸 요 파일이 있죠. 압축 파일. 요 채팅창에 보면 있어요. 요거를 다운 받아 주시면 돼요.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다운은 했는데 혹시 집이 안 풀리나요? 네, 다운을 한 다음에 여기 압축 파일이니까 압축을 풀어주세요. 요걸 다운을 받고 여기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주시면은 네, 여기 압축을 풀어주시면은 이런 폴더가 나오고 이 폴더 안에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스크립트고 요거는 R 프로젝트 파일이고 요거는 데이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게 R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가상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R 프로젝트로 하면 어떤 워킹 디렉토리를 뭐 정하거나 어떤 뭐 데이터의 그 주소를 정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러니까 같은 가상의 폴더 안에 있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거는 이 안에 저장될 거고 굳이 따로 데이터 주소나 데이터 폴더나 뭐 데이터 패스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R 프로젝트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럼 압축은 다 풀리시나요, 혹시? 네, 풀었죠. 그 압축을 풀면 3개의 파일이 있죠. 네. 압축을 풀고 요거 제가 지금 커서를 놓고 있는 요거 Database Workshop R Project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R Studio가 열리면서 이게 이제 R Studio인데 R Studio 안에서 여기 Database Workshop이라는 R 프로젝트가 열릴 거고 이게 이제 스크립트가 안 열리면 이게 파일이 있죠. 지금 R 프로젝트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 파일
탭을 보면 네, 이게 컴퓨터에 RStudio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RStudio 바탕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R 프로젝트라는 거는 RStudio에서 쓸 수 있는 파일이에요. 네. 혹시 RStudio를 깔지 않으신 분은 요것만 R에서 여셔도 돼요. 네. 만약에 RStudio를 깔지 않으셨다면. 일단 다른 분들은 다 되시나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되시는 것 같은데 되시는 분들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 스크립트가. 네, 네, 보이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를 깔 거예요. R에서 패키지를 까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install.packages 한 다음에 여기 패키지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여기 제가 다 적어놨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Control Return을 누르면 네, Control Return을 누르면 이게 이제 깔려요. 이 Tidyverse, Cowplot, ggBswarm 이라는 패키지 요 세 개를 쓸 거예요 오늘. 네, 지금 이거 깔렸죠? 이걸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깔아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깔고 나면 네, 이걸 깔고 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만약에 필요 없는 거면 그냥 이렇게 커멘트로 바꿔놔도 돼요. 커멘트로 바꾸는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Shift C를 누르면 커멘트로 바뀌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커멘트로 바꾸면 그거는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연결 프로그램을 몰라 안 열립니다. 혹시 RStudio가 깔려 있으시면 아까 R 프로젝트를 RStudio로 여시면 돼요. 만약에 RStudio가 안 깔려 있으면은 열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나 이게 안 깔려 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뭐 RStudio 까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 깔고 따라오셔도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깔고 따라와 주세요. 네,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Ctrl Shift C 누르면 이렇게 커멘트로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쓰면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되고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Library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패키지를 깔았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쓴다고 명시하는 거예요. 네, Library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을 넣고 요걸 한번 run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Control Return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제 이 RStudio가 이 사람이 요 패키지를 쓸 거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패키지를 로드를 한 거예요. 로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게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하면 초반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잘 버벅대면 이게 좀 따라오기가 힘든데. return 키가 enter. 예. control enter. 네, 여기까지 이제 로드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 지금 RStudio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RStudio의 구조를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으실 건데 이 부분 콘솔 부분이에요. 이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커스터마이즈 하기 나름인데 이 콘솔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창을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스크립트 부분이에요. 스크립트 부분. 네, 이 부분이 스크립트
부분이고 콘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없애버려도 돼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히스토리는 그냥 우리가 이걸 하면서 생긴 거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섹션을 나눠 놨어요. 이 섹션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패키지를 로드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제 플랫을 꾸밀 건데, 제가 모델도 그냥 보너스로 넣어놨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이렇게 우측 상단, 여기 스크립트 우측 상단에 이렇게 섹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창도 있어요. 요걸로 이동하셔도 돼요. 요걸 띄워놓고. 네,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섹션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있어요. 네, 저는 주로 뭐 이런 거를 쓰긴 하는데 이런 거. 스크립트가 길어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잘 못 찾기 때문에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 놓으시면 쉬운데 섹션 만드는 단축키도 Control Shift R 이거 하면 이제 섹션 레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0번 저는 이제 0번을 load record packages 했는데 말고 뭐 00 이런 걸 만든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섹션이 생기고 섹션을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를 임포트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보기가 싫다. 이렇게 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바로 이제 2번에 집중할 수가 있죠. Explore data. 아니면 이렇게 피고. 네. 일단 요거는 뭐 그냥 한번 해보시고 별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네, 데이터를 불러와야지 분석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쓸 데이터는 여기 보이는 lexical decision, 그러니까 lex-stack data viz라고 적힌 데이터인데,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임시로 만든 데이터예요. 그리고 language R이라는,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뭐 lexical decision이랑 뭐 frequency랑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긴 이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language R 패키지를 깔면 그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오늘 쓸 그 variable만 간단하게 추출을 해서 English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이 English 데이터셋에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있냐. 여기 보면 이게 RT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건 response time in lexical decision in milliseconds. 그러니까 lexical decision 어떤 단어를 듣고 이게 영어의 단어냐 아니냐 이런 테스트가 있는데 lexical decision 거기에서 반응 속도예요. 그거를 밀리세컨드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RT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word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lexical decision에 쓰였던 영어 단어 그걸 표시한 거고 age 이건 age group young and old 이 두 개 age group이 있어요. 그다음에 frequency는 여기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 영어 단어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4개의 그 변수가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나? 나이가 단어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단어 인지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frequency,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단어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볼게요. 여기 tidyverse라는 패키지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은 요거예요. read underscore CSV. 이게 지금 CSV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 데이터셋의 이름을 English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 요 부분은 요거 뭐보다 적다 요걸 한 다음에 하이픈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약간 폰트가 이런 좀 이상한 폰트라 갖고 저절로 이렇게 바뀌는데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 이 데이터를 앞으로 English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CSV를 쓰는 이유는 이 데이터 과학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 다 이런 데이터를 부를 때 CSV 형식을 쓰는데 이거는 comma separated values라고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네. 왜 이거를 쓰냐면 이 CSV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빨라요. 버벅대지 않고. 네. 만약에 엑셀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예를 들어 뭐 아이 트래킹을 한다. 제가 예전에 아이 트래킹을 할 때 보면 데이터 파일이 100메가가 넘어가요. 그러면 일단 엑셀에서는 열리지가 않고 그걸 엑셀로 저장하면은 느려져 가지고 데이터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CSV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데이터가. 어쨌든 엑셀에서도 뭐 저장하기 할 때 CSV로 저장하기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만약에 이 데이터 분석을 할 거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예, 이거 이제 이 RStudio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요. 읽었으면은 일단 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 데이터를 English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여기 커서를 두고 여기서 한번 Control Return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좀 낮출게요. 네. 여기 보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왔는데 여기 보면 4개의 이 RT, Word, Age, Frequency가 있고 밑으로는 이만큼의 더 그 열이 더 있는데 row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해서 10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간편하게. 막 데이터가 10,000개인데 10,000개 다 보여주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고 계시죠? 아,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작으면 제가 좀 글자 크기를 키울게요. 이건 너무 클 것 같고 한 이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일단 이거 읽었죠? 이게 R은 커서를 그냥 대충 아무 데다 두고 거기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읽어도 되지만 그냥 아무 데나 커서를 두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바로 나와요, 창에, 콘솔에.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대충 보고 그다음에 glimpse라는 이 펑션을 이용해서 또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glimpse 안에다가 이 English를 넣고 여기도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면 데이터를 이거를 옆으로 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렇게 있는 데이터인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변수 이름 그다음에 여기 row를 옆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1142개의 observation이 있고 column이라는 건 variable인데 4개의 variable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row라는 거는 그 tria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1000개가 넘는 observation이 있고 그다음에 4개의 variable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다음에 summary를 한번 해볼게요. summary. 이거는 엄청 나중에는 많이 쓸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일단 RT라는 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이 얼마고 미니멈이 얼마고 maximum이 얼마고 first quartile, third quartile, median, mean 뭐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치는 괜찮게 지금 보이죠. frequency도 이것도 수치이기 때문에 뭐 frequency가 11 정도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아예 그냥 등장하지 않는 어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word age, word age 여기 보면 지금 1142개 둘 다 114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캐릭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띄워놨어요. 네. 여기 이제 데이터셋이겠죠. 자, 요거는 요 뷰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뷰를 하고 갈게요. 뷰 안에다가 영어 데이터를 넣고 하면 이 데이터 마치 이제 이걸 왜 보여주느냐? 굳이 이거 필요 없는데
엑셀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엑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엑셀식으로 한번 보여줘서 아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빠가 이제 보여주는 집안 교통 정리 잘해. 그동안에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나는 이제 안 간다. 아빠 옆에 루트를 시켜야 되는데. 있는데. 예. 왜냐면 아빠가 이래도 흥이 네. 일단 요거를 하고 요거를 좀 다룰게요. 압축이 안 풀려요. 클릭해도 안 돼요. 네. 요게 이제 그 뷰하면 나오는 데이터 모양인데 이제 이거는 익숙한 모양이죠. 엑셀 파일을 열면 정렬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아까 column이라는 게 variable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column 지금 이게 4개의 variable이 있는 거예요. 그 RT, word, age, frequency 이렇게 4개의 variable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row는 observation이에요. 실험을 할 때 trial 하나하나가 이렇게 row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able은 column으로 저장되어 있고 지금 4개의 column, 4개의 variable 있고 observation은 이렇게 row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개가 넘는 observation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이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제가 데이터 프레임 뷰라고 저장해 놨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이 방식을 알면 앞으로 실험할 때도 미리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를 결정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모아지게. 이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모아지게 해야지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편해져요. 어쨌든 column은 variable을 말하는 거고 이 row는 observation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봤고 네, 제가 여기 아까 summary 했을 때 설명 좀 더 해야 되겠네. 네, word랑 age가 지금 캐릭터로 인식이 돼서 지금 몇 개인지만 알고 이 word랑 age의 특성을 지금 얘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age는 이 한 사람이 원하는 이게 2개의 레벨이 있어요. variable이 있고 variable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level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2개의 레벨이에요. young, old. 네. 그냥 0이 몇 개고 old가 몇 개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young, old 그걸 그런 식으로 파악을 못하고 여기 지금 1000개가 넘게 있으니까 이 young, old 이걸 다 각각 다른 young, old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word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건 sob 이게 아마 몇 개가 있을 텐데 trout 이게 몇 개가 있을 텐데 이걸 다 각기 다른 trout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캐릭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캐릭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코퍼스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는 텍스트로 해야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B를 선택한다든지 O를 선택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 마이닝이나 코퍼스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word를 같은 word는 하나의 word로 보고 같은 영은 다 같은 영어로 봐요. 요거를 이제 factor라고 불러요. factor. 아까 다 각기 다른 걸로 보는 거는 그 character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데이터의 속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은 다 같은 영이라고 보고 trout는 다 같은 trout로 보는 걸 factor라고 불러요. factor. 그러면 이 character variable을 이제 factor variable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예. 요 부분은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렇게 선택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커서를 두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게 돼요.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워크숍을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다 없애고. English라는 데이터에서 시작해요. English라는 데이터 있죠, 여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한다 할 때 이제 쓰는 게 이게 Control Shift M인데 Control Shift M 그러면
이게 나와요. 이거를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파이프. 요걸 하면 이게 이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 칸을 띄우고 보기 편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 옆으로 가지 말고 계속 그냥 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mutate라는 거는 mutate라는 거는 뭔가를 바꾸겠다 아니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겠다 하는 tidyverse function인데 이 mutate를 써가지고 이 English 안에 있는 word라는 변수를 이제 factor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age도 factor로 바꾸겠다는 거. 네, 이건 저는 일부러 이제 워크숍을 위해서 따로따로 했는데 원래는 여기 across 같은 걸 넣어서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캐릭터를 다 골라가지고 캐릭터 전체를 factor로 바꿀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거만 하시고 일단 워크숍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네, 요거를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거기 콘솔 창에만 나오고 이게 다시 English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되면 이걸 다시 새로운 변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English는 이 위에 있는 English가 아니죠. 이렇게 바꿔준 English를 English로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다 된 거예요. 다시 봐볼게요, English를. 네, English를 다시 봐보니까 이건 double이란 건데 이 double이라는 건 소수점까지 보여주는 거고 integer라는 거는 이제 소수점 없이 그냥 수치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별로 안 중요하고 지금. 이건 factor인데 factor. 이제 이게 더 이상 캐릭터가 아니고 factor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숫자고 한번 summary를 볼게요. 네, summary를 보면 이제는 word에 이 fry라는 단어가 3개가 있고 fleet라는 단어가 3개가 있고 age는 0, 585개. 아까는 보면 아까 summary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word가 캐릭터가 1000개가 넘고 age도 캐릭터가 1000개가 넘었는데 이걸 factor로 바꾸고 나니까 word는 word대로 age는 age대로 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분석할 준비가 된 거예요. 원래 캐릭터 변수를 이제 factor로 바꿔가지고 이제 young, old 이거 2개만 볼 거고 word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있는 word, 뭐 fry는 3개, fleet 3개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 불러오기예요. 데이터 불러오기.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이게 read CSV 해서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English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변수라기보다 object 이 English라는 어떤 개체로 저장을 하고 계속 중간에 확인을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데이터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주고 그다음에 이게 캐릭터니까 팩터로 바꾸자. 팩터로 바꾸니까 이제는 age가 막 1000개가 넘고 이게 아니고 0이 500 몇 개, old가 500 몇 개가 있구나. word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수치는 계속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mean이 얼마, 미니멈이 얼마고 맥시멈이 얼마고 median, mean 이런 값. 일단 여기까지가 데이터 불러오기인데 혹시 따라오고 계신가요? 압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나 봐요. 압축이 안 풀린다. 혹시 뭐 R집이나 아니면 압축 푸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계시면 English not found라고 뜹니다. 네, 그러면 English라는 개체를 저장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스크립트에 적어준 대로 뭐 바꾸지 마시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 그냥 요거 여기 그냥 커서를 아무 데 두시고 컨트롤 엔터 하면 요 데이터가 요 English라는 개체로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English가 보일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따라오고 계시죠? 네, 데이터 불러왔죠, 이제. 네. 이거 summary 하면 저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팩터로 바꾸면 여기 이제 summary 하면 이제 여기 word age가 0 그다음에 여기 단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임포트고 네, 여기 이제 이 R 프로젝트를 열어 가지고 패키지를 깔고 필요한 패키지를 깔고 패키지를 로드한 다음에 데이터를 열어서 이제 column, 이제 variable을 보고 그다음 observations, row를 봤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 시각화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뭐 캐릭터를 팩터로 바꾸고 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실험을 하면은 dependent variable이 있죠. dependent variable은 뭐 분야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야에서는 respons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네. 어쨌든 그 dependent variable의 distribution을 한번 볼 거예요. 분포를 이게 뭐 outlier는 없는지 아니면 뭐 그냥 계속 하나만 선택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그룹이 있었죠. age group. 네, young, old. 이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볼 거고 그러니까 이 categorical variable을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frequency도 있었고 response time도 있었는데 이런 거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네, 지금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이니까 이 2개 변수 간의 인터랙션을 볼 거고 이것도 연구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거죠. 인터랙션. 네, 이런 거를 이제 볼 건데 여기 나온 네, 지금부터 할 거는 여기 2번 explore data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불러왔으면은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dependent variable의 분포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요 English라는 건 데이터죠. 지금 모든 건 데이터에서 시작해요. 이게 데이터예요. English 데이터. 이건 생략된 거예요. 다 보여주면 너무 많으니까. 아까 ggplot2를 써서 이제 시각화를 한다고 했는데 ggplot2라는 거는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한 층 한 층 쌓듯이 이 플랫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이 ggplot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그릴 거다. 근데 여기 histogram이라는 거는 x축밖에 없죠. x축에다가 쭉 놓고 그냥 숫자를 세는 거예요. 네. 수치가 이게 몇 개 있고 이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수치를 세는 거라서 x축만 명시를 해주면 돼요. x축에는 이 response time이라는 걸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네,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보면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줬는데 거기 x축만 매핑한 거예요. 지금 얘는 데이터도 알고 있고 데이터에 이제 어떤 x축을 쓸 건지도 알고 있어요. 이 레이어까지 데이터 레이어 그다음에 aesthetics 레이어까지 이제 합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모르는 거는 근데 어떤 그 종류의 플랫을 써서 이걸 그릴 거냐, 뭐 박스 플랫을 쓸 거냐, 바 플랫을 쓸 거냐, 뭘 그 스캐터 플랫을 쓸 거냐 이걸 몰라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히스토그램을 써서 이 데이터를 그릴 거다. 요거까지 명시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x축이 아까 rt라고 했고 Y축은 명시해 줄 필요도 없이 이건 숫자 세는 거니까
X축만 명시를 해주니까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거죠. 네. 분포를 보면 뭐 그냥 전형적인 이 lexical decision 분포예요. 보통 뭐 600ms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보통이고 아마 아웃라이어 정도 되면은 이게 한 10초 정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0초 정도 나올 건데 이거는 아웃라이어 자체를 제거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쨌든 이 RT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되고 별로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 dependent variable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다 그려지시죠, 지금까지? 네. 뭐 여기서 이제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이제 논문에 보면 분포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density plot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세하게 히스토그램은 안 볼 건데 나는 그냥 이 density 이런 것만 보겠다. 그러면 여기 히스토그램 대신에 이렇게 geom density 하면 히스토그램이 아닌 이제 density plot을 보여줄 거고 때에 따라서 데이터 분포를 나타낼 때 히스토그램이랑 density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요거를 density를 합해가지고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이랑 density plot이 겹쳐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논문에 쓰는 거고 그냥 개인적으로 dependent variable 분포를 보고 싶다 하면 그냥 요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뭐 별 문제 없네. 뭐 그냥 분석해 볼 만하다. 네, 일단 건너뛸게요.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봐야 될 거. 0이랑 old. 그러니까 이 age 그룹의 response time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일단 흔히들 많이 쓰는 이 bar plot을 써가지고 한번 요거를 볼게요. 아까 봤듯이 데이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X축, Y축을 명시를 하죠. 네. 근데 아직 무슨 그래프로 그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stat summary라고 이 bar plot을 그릴 때 이게 지금 숫자 세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이 bar plot을 하면 이 response time 어떤 사람은 뭐 600ms일 거고 어떤 사람은 1000ms일 거고 이 0이라는 그룹의 이 평균치 old라는 그룹의 평균치를 보여줄 건데 이 bar plot으로 그런 평균치를 어떤 그 계산이 있어야 될 때 쓰는 게 이제 stat summary인데 요거는 function이고 mean을 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bar 플롯을 써서 할 거다. 이거는 그냥 이 스크립트 중심의 언어가 좋은 점이 그냥 이걸 한번 그려봤으면 다음에 이런 걸 그릴 때 그냥 예전에 내가 그렸던 거에서 copy and paste 하면 돼요. 네, 이거를 한번 볼게요. 네, 보세요. 아까 이제 이거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했는데 분포 볼 때 숫자 셀 때 말고 이렇게 평균 낼 때는 왜 그러냐? 일단 0 평균이 뭐 600ms 좀 넘는 것 같고 올드는 800ms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bar 플롯에서 쓸모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 600ms 근처, 800ms 근처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를 박스 플롯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다 똑같아요. English라는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다. X축, Y축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 X축은 age로 할 거고 Y축은 여기 RT로 할 거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근데 이번에는 bar 플롯으로 안 하고 박스 플롯을 그릴래. 네, 이번에 이제 박스 플롯이 그려졌는데 이 박스 플롯을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600ms 근처, 800ms 근처 이거 뭐 중간값인데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25% 데이터에 해당되는 그다음 75% 데이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 박스 안에 이제 50%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50% 옵저베이션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observation이 이 안에 들어있고 여기 whisker. 예. 여기 이 whisker 위아래로 여기에 이제 99%의 데이터가 다 표현되고 여기 점으로 표시되는 거는 outlier예요. 이 데이터에서 좀 이상한 애들. 그러니까 박스 플롯이 전달하는 정보가 바 플롯이 전달하는 정보보다 훨씬 많죠. 네. 이렇게 지금 0이랑 old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눈으로 봐도 뭐 이거는 통계 분석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0은 한 600ms 정도 되는 것 같고 old는 800ms 정도 되는 것 같고 분포를 보면은 old가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훨씬 더 데이터가 퍼져 있어요. 아웃라이어도 더 많고. 네. 그러니까 박스 플롯이 일단 플롯보다 주는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더 투명해요.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투명하게 하려면 아까 물론 여기서 멈춰도 돼요. 대부분의 논문들은 그냥 박스 플롯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내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려면 여기 geometer라는 게 뭐냐면 그 individual observation을 다 뿌려준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일단 여기까지 하면 박스 플롯을 그렸는데 이 ggplot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층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에다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까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dth는 지금 데이터를 뿌려줄 건데 너무 이렇게 퍼지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모아준다는 거고 너비를. alpha 이거는 이걸 만약에 1로 하면 너무 시커매가지고 좀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건 수치는 그냥 조정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따 이제 더 보기 좋게 바꿀 거예요. 계속. 적어도 아주 보기가 좋지 않지만 지금 내가 내 데이터에서 감추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내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summary statistics고 뭐 median이라든지 아니면 50% 데이터가 이 안에 있다는 거고. individual data point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box plot, individual data point 해가지고 완전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요까지가 이제 물론 좀 이따가 이제 여기 polish up plot 할 때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바꿀 건데 일단 이까지가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ggplot에서 box plot이랑 이 데이터 포인트를 보여주는 그냥 디폴트 값. 아무것도 안 한 거. 이게 이제 그룹 비교하는 거고. 잠깐만 보고 그룹 비교. 네, 뭐 하다가 뭐 문제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표시해 주시면 돼요. 다음, 이게 categorical variable 말고 그냥 수치로 쭉 이어진 continuous variable도 무조건 있겠죠. 실험을 하면. 지금 이 response time이라는 것 자체도 continuous variable이고 그다음에 frequency도 뭐 1부터 뭐 10, 20 이렇게 쭉 수치 값이 나오는 continuous variable인데 이런 거는 보통 뭐 correlation을 본다든지 아니면 regression 모델에서 뭐 이게 그 frequency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response time이 떨어질까 높아질까 이런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correlation을 본다든지 아니면 regression 모델에서 그 예측치를 보는데 요거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에서 시작해요. 데이터. 근데 데이터에서 이제 플롯을 그릴 건데 x축을 frequency, y축을 response time으로 놓고 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제가 간혹 학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그 플롯을 그릴 때 y축에 dependent variable을 안 놓고 y축에다가 independent variable을 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dependent variable은 무조건 y축에 놓아야 돼요. 여기 x축에 independent variable 아니면 뭐 predictor variable. 그러니까 이거 dependent variable을 또 다른 말로 response variable이라고 책에 따라서 하는데 independent variable을 predictor variable이라고 하는데 regression 많이 돌리는 그런 분야에서는 어쨌든 y축은 무조건 dependent variable을 놔야 되고 x축은 independent variable을 놔야 돼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correlation 하고 regression을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English라는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X축을 frequency, Y축을 dependent variable인 response time으로 놓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individual data points를 다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뿌렸어요. 지원 포인트에서. X축 명시했고 Y축 명시했고 거기 데이터 포인트가 있죠. 네. 그 frequency 그다음에 RT 이 two dimension 요거를 그냥 여기 X축 Y축에 놓고 뿌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regression line 이건 뭐 correlation 할 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regression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요거 geom smooth를 한 다음에 이건 이제 linear model이라는 건데 네, 요거는 그냥 뭐 계속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고정된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면은 요게 이제 그 regression line을 뿌려줘요. 네. 좀 이따 요것도 이제 바꿀 거예요. 보기 좋게. 그러니까 두 개 그 continuous variable의 이제 관계는 이런 식으로 네, 포인트를 뿌린 다음에 거기 이 linear line을 그어주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통계 모델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다음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본 변수가 age라는 categorical variable 0, old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frequency 빈도라는 continuous variable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이 frequency가 이 뭐 여기서 보면 단어의 빈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더 흔히 쓰이는 단어일수록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런 관계가 지금 있는데 네, 더 흔히 쓰이는 단어일수록 사람들이 그게 실제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알고 싶은 점은 근데 이런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근데 이 패턴이 young 그룹이랑 old 그룹에서 다를 건지 같을 건지 그거 보는 게 이제 interaction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young 그다음에 old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렇죠? 쪼개야 되는데 이제 흔히 이 ggplat에서 쪼개는 방법이 이제 facet 요거를 이용해서 쪼개는 방법이에요. 요까지 데이터는 약간 regression 데이터예요. ggplat은 이제 계속 층을 쌓는 거기 때문에 이까지 데이터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age로 나는 이거 가르고 싶어. 가르는 게 이제 facet wrap인데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facet wrap이 이제 가르는 거다 하면 나중에 copy paste해서 쓰면 돼요. age로 나누겠다. 이걸 먼저 볼게요. 이게 잘못된 예인데.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 다른 패널로 나눠버리면 네, 이게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져요. 이 패널을 두 개 나눠버리면. 그러면 인터랙션을 직접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패널을 나누면 안 되고 근데 이건 쓸모는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개인차인데 보통 전 데이터를 일단 디스트리뷰션을 본 다음에 개인별로 디스트리뷰션을 또 봐요. 그때는 이게 유용해요. 이런 게. 네. 이게 participant 1, 2, 3 이런 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같은지 다른지 이걸 그냥 딱 하면은 막 100명의 파티시펀트가 있어도 100명을 나눠주거든요. 패널로. 그때는 유명해. 그럴 때는 유용한데 인터랙션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요 부분 요게 일단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위에 이 리니어 라인 그리는 거랑. 근데 X축 이 빈도, Y축 반응 속도. 근데 이거를 age라는 변수로 나눌 거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여기 보면 아까 그냥 리니어 라인으로 그렸던 거에서 이 데이터를 age라는 변수로 나눠서 regression 라인을 각각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 컬러로 나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인터랙션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뭐 올드는 빈도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0은 빈도에 영향을 더 받더라. 이렇게 되면 그 인터랙션이 있는 거고 뭐 올드랑 0이 비슷하게
빈도에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되면 인터랙션이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쉽게 보이게 하려고 컬러로 한 거고, 컬러 말고 여러 가지 변수를 쓸 수 있어요. 여기 R에서 쓸 수 있는 변수는 컬러 말고도 뭐 shape도 있고, shape를 한번 해보면 요번에 요 두 개 변수를 가르는데 컬러가 아니고 여기 shape, 여긴 디폴트 shape인데 이것도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네. shape를 나눠서 이건 구별이 잘 안 가죠. 혹은 line type. 네, 이렇게 line type를 나눠서 이것도 구별 안 가는데 line type이랑 컬러 하면 이게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ggplot 뭐 R이라는 ggplot이라는 건 계속 그냥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쓴다고 하나를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겹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컬러도 age.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컬러랑 라인 타입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갈랐죠. age 그룹을. 네, 요거는 뭐 나중에 갈고 닦을 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냥 컬러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본다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네, 그것도 shape, 예, 컬러 말고 물론 컬러랑 shape을 다 같이 써도 되고 shape을 쓰는데 지금 shape이 예, default shape이 나오는데 default shape이 나오죠. shape 명을 여기 밑에서 좀 이따가 할 텐데 그 shape 정할 수가 있어요. age의 0은 어떤 shape로, old는 어떤 shape로. 그 다음에 age의 0은 어떤 shape의 어떤 뭐 크기의 어떤 색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은 점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면. 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는 게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컬럼하고 좀 이따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다음에 질문 나온 게 SPSS에서 시각할 수 있는데 R로 하는 이유는 SPSS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오픈 소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구독한 사람들만 쓸 수 있고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다음에 SPSS에서 시각하는 SPSS가 만들어주는 대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에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짜예요. 네, 일단 그 shape 다른 걸로 하면 구멍 뚫린 거, 구멍 안 뚫린 거, 구멍 뚫린 뭐 삼각형, 구멍 뚫린 사각형 이런 거 할 수 있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요까지? 요까지가 이제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는 시각화예요. ggplot2의 그냥 기본 값으로 하는 시각화. 네, 다음 할 거는 일단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는 출판하는 논문에 넣을 만큼 좀 멋있는 이제 플랫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그냥 변수로 되어 있는 지금 RT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고 싶고 그다음에 컬러도 지금 디폴트 컬러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바꾸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이게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피겨를 그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쁘다 그냥 안 이쁘다 이거는 의미 없는 짓이고 내가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과연 독자들이 더 잘 받아들일까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피겨를 좀 바꿔볼 텐데 일단 요거를
거는 나중에 이 피겨를 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로 그 저장을 한 거예요. 요거 자체는 이런 피겨가 되는 거고 아까 그렸던. 근데 여기서 차이점. 아까까지는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제는 labs 가지고 이 레이블인데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설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X축은 그냥 age로 놔뒀고 Y축은 response times로 바꿨죠. 근데 좀 이따 이제 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네, 이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불러줘야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피겨를 저장을 할 텐데 이 ggplot에서 피겨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 ggsave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네. 저장을 여기서 PDF로 할 거기 때문에 PDF로 제가 한 거고 이걸 PNG로 하거나 JPEG으로 하려면 JPG 이렇게 하면 그걸로 저장이 돼요. 이 부분은 그 나중에 PDF로 저장하다 보면 특수기호 같은 게 깨질 수도 있는데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그 특수기호가 안 깨져요. 요거는 너비, 요거는 높이를 지정하는 거고 요걸 한번 해서 어떤 그림이 저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요게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 지금 저장됐죠. 이 폴더에. 네, 이 폴더에 방금 저장된 게 이 그림이에요. 아마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 이게 저장되셨을 거예요. 여기 질문이 나왔는데 피겨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치가 나타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뭐 significant 하다 아니다는 이 시각화의 영역이 아니고 통계의 영역이죠.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 나서 어떤 패턴을 보면 통계에 가서 그 패턴이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부르고 요거를 이제 PDF나 PNG 이런 걸 이제 저장을 했다. 네, 요것도 이제 저장이 됐고 요것도 저장이 됐고 네, 지금 세 개의 그림을 요런 변수들에 입력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림을 이제 합할 텐데 네, 이거 plot grade라는 걸 이용해서 합할 텐데 요거는 아까 그 library에 cowplo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cowplo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plot grid 안에 플롯의 이름, 첫 번째 플롯, 두 번째 플롯, 세 번째 플롯 이름을 하고 이 플롯의 레이블을 뭘로 할 건가? 뭐 소문자로 해도 되고 소문자로 해볼까요? 대문자로 해도 되고 이거는 컬럼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건지 컬럼 하나로 하면 세로로 되겠죠. 1, 2, 3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줌으로 네,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요. 여기 보면 레이블이 A, B, C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걸 뭐 대문자로 할 수도 있고 소문자로 할 수도 있고 본인 마음이에요. 이걸 뭐 한글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걸 이제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이것도 카우플롯 그냥 ggplot에서는 그냥 ggsave로 해도 되는데 이 카우플롯에서는 ggplot2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폰트 같은 게 덜 깨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뭐 저장하는 방식은 똑같고 이걸 한번 저장해 볼게요. 네, 그러면 아마 아까 그 폴더에 이 폴더에 여기 있는 이 폴더에 방금 저장한 게 이제 들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R 프로젝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그 R 프로젝트랑 같은 폴더에 저장이 돼요. 저절로. 요게 지금 저장이 됐죠. 혹시 이거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한 요 정도 플랫은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저널에서.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 혹시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문제가 파악되는 사람 있나요? 이 정도 플랫은 실제로 유명 저널들에서 많이 보는 수준의 이제 플랫인데 문제가 있는 플랫이 많아요. 시중에 있는 플랫 중에. 여기서 이 플랫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보기 좋고 나쁜 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플랫에. 네, 뭐 사이즈는 하기 나름인데 물론 사이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이즈. 맞아요. 예, 지금 Y축의 단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다 같은 response time이에요. Y축이 다 같아요. 이게 dependent variable인데 이게 지금 색깔을 표시하려다 보니까 Y축을 바꿔버렸어요. 디폴트로. 여기는 지금 500부터 1300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500부터 1300. C를 보니까 갑자기 500이 안 나오고 600부터 시작해가지고 1200에서 끝나네. 근데 이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러면은 Y축을 일치를 시켜줘야죠. 이게 똑같은 변수니까. 똑같은 dependent variable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publication ready plots라고 뭐 약간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죠. 여기. 근데 이제 뭐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요거를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Y축을 여기 지금 명시를 한 거예요. 일단 수치는 480 정도부터 1300까지만 쓰겠다. 그러니까 리밋을 정해서 일단 break는 이게 틱 마크 있죠. 그 틱 마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브레이크를 틱 마크를 500, 700, 900, 1100, 1300만 그려라. 네. 그러니까 요 플랫은 지금 첫 번째 플랫인데 네. 근데 이걸 완전 theme 자체를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Y축을 제가 지정을 했어요. 500, 700, 900, 1100, 1300으로. 레이블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꿨는데 디폴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색깔을 바꿨는데 여기 RGB 뭐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할 때 RGB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컬러는 뭐냐면 핵 컬러 코드라는 걸 쓰는데 이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드릴게요. 이런 그냥 헥스 컬러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헥스 컬러에 이런 식의 코드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코드를 내가 정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 RGB 넘버도 있고 코드가 있고 뭐 쉐이드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룹 비교를 하면 이렇게 보색을 쓰면 좋아요. 한 그룹은 요 색을 썼다. 만약에 다른 그룹은 이렇게 모색으로 하면 이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눈에 확 띄어요. 이 두 개 그룹이 다른 그룹이구나. 이런 식으로. 네, 이건 뭐 continuous variable 할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컬러만 제가 좋아하는 컬러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 스크립트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컬러를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모아놓고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룹 2개 비교할 때는 나는 보통 이 컬러로 쓰겠다. 그룹 3개 비교할 때는 요런 컬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게 띠임은 이 껍데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스트럭처나 이 데이터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제 띠임이라는 건 다른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띠임을 half open이라는 띠임을 카우플라스에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옷을 갈아입었고 요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저장을 그냥 다행히 클릭하시면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박스 플랫에다가 제가 이게 이제 GG Beesworm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패키지에서 GG Beesworm 패키지에서 쓴 건데, 요거는 violin plot,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violin plot이랑 scatter plot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점으로 찍어서, 근데 전체적인 shape은 violin plot을 따르고 그 안에 있는 거는 scatter plot을 따르고 하는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네, 이런 걸 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거 쭉 가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겨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한 거는 이 Y축을 일치시켰고, 지금 3개 피겨를 플랫을 그리는데 전부 다 Y축을 똑같은 걸로 명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 네, 전부 다 똑같은 Y축으로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아까 그룹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0이라는 그룹에는 이 컬러를 썼고, 제가 명시를 했죠, 이 컬러를. 그 다음에 올드라는 그룹에는 이 컬러를 명시를 했는데, 중요한 점은 뭐 이게 페이퍼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이든 0이라는 그룹에 이 컬러를 쓰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0은 계속 이 컬러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혼동이 안 돼요. 네. 이걸 보는 사람이 이 색깔을 보자마자 이거는 0 그룹을 나타내는구나. 이 색깔을 보자마자 이건 올드 그룹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일관되게 색깔을 써줘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바꿨는데, 뭐 이 옷도 갈아입혔고 레이블도 바꿨고, 그다음에 그 색깔도 0 그룹은 항상 이 색깔, 올드 그룹은 항상 이 색깔로 썼고, 그다음에 이걸 레전드라고 부르는데, 여기 3번째 플랫에 보면 레전드의 포지션을 명시했어요. 아까 레전드가 밖에 있어가지고 이 플랫이 찌그러졌는데, 이 레전드를 X축은 0.7 위치, 한 이 정도 위치, Y축은 0.85 위치, 한 이 정도 될 텐데, 이 정도에 명시를 해가지고 이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결국에 이 플랫을 합했을 때, 이건 네, 이 플랫을 합했을 때 이 플랫을 합했을 때 이 플랫 3개의 크기가 똑같아지고, 그냥 여기 레전드는 여기 그냥 빈 공간에 자리 잡게. 결국에는 Y축도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플랫 크기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3개를 같이 합해가지고 부르기 쉽게 페이퍼 안에서 A를 보면 뭐 피겨 7의 A를 보면 뭐 하다, 피겨 7의 B를 보면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 레이블링을 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다음에 방금은 PDF로 저장을 했는데, 저널마다 제가 냈던 어떤 저널은 무조건 JPG 파일로만 내라는 저널이 있어서 PDF 보통 그냥 할 때 아예 한 번에 PDF로도 저장해 놓고 PNG로도 저장해 놓고 JPG로도 저장해 놓으면 좋아요. 네, 이거는 보시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거의 피겨 그리기의 맛배기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피겨 그리기나 그다음에 R을 사용한 그 통계나 분석 방법에 익숙해지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이것도 19년, 20년에 나왔고, 이것도 20년 후반기에 나왔는데, 여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책은 이 책이에요. Statistics for Linguists. 네. 이 책은 아직 번역서는 없어요. 근데 이 책이 피겨 그리기부터 타이드버스를 사용해가지고 뭐 통계 분석하는 거, 믹스 모델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쉽게 R을 처음 달아보는 사람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이. 그다음에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Second Language Research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데이터 비즈랑 데이터 분석을 소개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책, 요 책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요 책도 같이 보면 좋아요. 이건 세컨드 랭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데,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이 책이 더 좋고, 요 책은 아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컴프리헨시브 하진 않아요, 이 책보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 시각화, R을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 요 책도 19년, 20년쯤에 나온 건데 요 책은 번역사가 있더라고요. 데이터 시각화 기본기기. 요거는 약간은 쉬운데 약간 테크니컬한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ggplot을 이용해가지고 뭐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이런 걸 어떻게 그리는지 테크니컬한 책이 되고, 요 책은 테크니컬한 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쉐입을 쓴다면 혹은 이런 컬러를 쓴다면 이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인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더 깊이 있게 다룬 책이에요. 테크니컬한 거는 이 책보다 적은데 요거는 약간 그 데이터 시각화를 약간 카그니티브 관점에서 보고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 책도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라고. 그다음에 뭐 그런 책도 있지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 R 커뮤니티, 트윗, 대부분의 뭐 파이썬, R 커뮤니티들이 요즘에 트위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뭐 컴퓨터 그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AI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책은 그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솔직히 이런 책, 그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보면 여기서 하는 코드를 돌리면 안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책이 번역돼서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기보다 이렇게 그 트위터에 R 커뮤니티, 뭐 파이썬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런 데 가면은 무료로 하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본인이 뭐 튜토리얼 페이퍼 같은 거 이런 거 올리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다운받아 가지고 보고 하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네. 데이터 없이 이 데이터 시각화 없이 그냥 이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나는 내 데이터를 숨기고 있어라고 말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내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